전에는 땅과 바다에 치중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까지 도발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연이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상으로는 포병 사격, 거기 선박으로 NLL 침범 후에 또 방사포탄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행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항공전력, 즉 공군전력을 썼어요. 그때 막 100여 대가 넘는 걸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북한이 전투기 무려 150대, 물론 이제 북한 주장에 따르면 150대를 동시에 이제 항공에 띄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한참 우리한테 이제 무력 시위를 할 때였기 때문에 그 무력 시위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 하늘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또 그때 이제 한미일이 동해에서 삼공연합훈련을 매우 이례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150대라고 주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뜬 거는 몇십 대였다, 한 40여 대 불과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뭐 4대 정도는 연료 부족으로 아예 뭐 비행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락한 전투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요 사진들 중에 보시면 일부 전투기가 엔진에서 아주 검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모습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노 기체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 평가라고 하면 그냥 안 해도 될 걸 괜히 해가지고 이거 소위 뭐 체면만 구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 체면을 더 구길 상황이 있는데요. 아 더요? 네. 일부 해외 사진 전문가들이 북한의 훈련 사진을 분석하고는 조작인 것 같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또 띄운 것도 아니에요. 또 일부는요? 네, 독일의 사진 분석 전문가 토스튼 백 박사에 따르면 각기 다른 거리와 높이에서 비행 중임에도 전투기 크기가 똑같이 보이고 또 거리에 따라서 전투기 모양이 흐릿하거나 분명한 차이가 없이 동일한 화소로 보이는 걸로 봐서 일본 전투기는 그리고 동일한 각도에서 동일한 빛을 받드는 완전히 같은 전투기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여기저기 한 복붙! 예, 복붙이죠. 그래서 한 전투기를 복사해서 여러 번 붙여 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 솔직히 요거 너무 비슷한데요, 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원본이 해상도가 낮아서 확실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분석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꺼낼 정도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몇 대든 뭐 이 중에 또 뭐 진짜 몇 대가 또 뭐 추락했든 아무튼 무력 시위했으면 우리 쪽 그 공군 분들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제 스크램블이라고 긴급 발전을 했죠. 근데 특이할 게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출동을 시켰다고 못생겨 같은데요. 네. 이렇게 공개한 것은 지난 1월에 F-35 40대 배치 완료가 된 뒤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볼 수가 있죠. 이 밖에도 이제 뭐 F-15K라든지 KF-16 우리 주력 전투기들이 함께 이제 긴급 발전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틀 전에 또 뭔 일이 있었냐면 10월 6일에 한밤중에 북한 전투기 폭격기 12대가 군의 이제 특별 감시선 이남에서 수위성 편대 비행 및 공대지 이제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특별 감시선은 요선 넘어는 좀 위험하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제 그런 선인데 그 밑에 이제 전술 조치선이라는 게 있어요. DMZ에서
한 20에서 50km 북쪽에 설정해 놓은 가상의 선인데 여기는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금방 보통 잊어지는 이제 거죠? 긴급 발전해서 대응을 하는데 10월 13일 밤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한밤중에 군용기 10여 대가 특별 감시선보다 더 남쪽에 있는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뭐 남북 9.19 군사 합의 때 설정한 그 선까지는 침범을 안 했다고 하지만 여간 그 지난 몇 년 사이에서 가장 그 DMZ 가까이까지 남한 그런 사례가 돼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긴장을 했죠. F-15K라든지 이런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서 대응을 했고 또 혹시 만에 하나 이제 그 DMZ를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공 미사일 포대 등도 에도 비상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주지가 사실인 게 남북 간의 특히 공격력 차이는 이건 뭐 넘사죠. 이건 맞는 말씀이죠.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공군은 8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운용 비율은 10% 정도일 것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2021년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75대 정도의 현대식 공격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죠. 나머지는 뭐 그냥 쓸 수 없다에 가까운 상황이고 뭐 이유는 당연히 뭐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제재로 부품 수급이 안 되고요. 게다가 기름 부족, 항공유 부족으로 조종사 훈련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북한 공군이 모형 전투기 들고 도보로 비행 훈련하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세계 어떤 공군도 안 하면 안 하지 저것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비행 훈련은 전투기 조종사한테 그 지상 도상 훈련이라는 게 이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 사격 훈련 예전에 요즘은 없어졌겠지만 교련 시간에 그 장난감 쳐 갖고 막 그 훈련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뭐 동작이라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비행기 진짜 시뮬레이터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 어떤 이제 해외 매체에 따르면 북한 공군의 연간 비행 시간, 이것은 북한 공군 전체를 합친 연간 비행 시간인데 15시간에서 25시간일 거라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와, 개인이 아니고 북한 공군 전체가 한 번에 20분씩만 해도 몇 대 못 하겠는데 몇 번 못 뜬 건데 이거. 실제로 이제 남북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북한 공군은 사흘 만에 완전히 괴멸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고 있는데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이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에 따르면 2021년 순위가 세계 6위.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높네요. 세계 6위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2월에 영국의 이제 항공 매체 중에 이제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군력에 있어서 세계 5위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6.25 전쟁 때는 전투기 하나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에 6.25 특집할 때 얘기했지만 반면에 이제 북한은 뭐 전투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산형 공격기 F-50 만들어서 폴란드에 수출까지 하고요. KF-21 전투기 4.5세대 전투기 지금 한창 잘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대 구분해서 전투기를 보면 4.5세대 전투기가 190여 대 그리고 5세대가 F-35인데 이제 40대 여기 이제 F-35 20대를 추가로 주문해서 5세대 20대 그다음에 4.5세대 이제 KF-21이 이제 4.5세대 전투기죠. 이게 이제 120대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죠. 표현이 좀 웃긴데 땅의 공군 우리 북한 공군님 상황이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제 본게임 정신으로 본격적인 무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보여 전투기의 스펙 차이 뭐 크겠죠? 사실은 북한이 우리보다 오히려 공군 전력이 앞섰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90년대까지도 얼마 안 됐네요. 왜 그러냐면은 6.25 때 이제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북한이 당했잖아요. 그거를 교훈 삼아서 휴전 후에 공군력 강화에 굉장히 힘을 썼고요. 그 결과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마 뭐 초중반까지겠지만요. 북한 공군력이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한국 공군을 앞선 상태였고 당시에 이제 전투 임무기의 숫자가 북한이 2배였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물론 달라졌습니다. 알려진 전투 임무기의 숫자는 북한이 지금 2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근데 대부분이 그 시절에 장만했던 미그 15, 미그 21, 미그 23 이런 구소련의 낡은 이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반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사상 최초로 이제 에어쇼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에어쇼를 이렇게 외국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명칭이요.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참 북한다운 명칭이죠. 예. 예, 분위기 좋고. 영화 R2B에서 제가 에어쇼 진행하는 그거 나오는데 이 전 세계 항공 마니아들이 북한으로 몰렸는데요. 꽤 많이 모였는데 정말? 예, 그 이유는 그 앞선 기술력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전투기와 헬기, 민항기 구 모델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게 뜨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딱 그런 시기였대요. 이런 비행기가 아직도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화면상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본 게임 시작한 2년쯤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예. 예. 예를 들면 여기 등장했던 게 미그 15가 있어요. 예. 미그 15 6.25 전쟁 때 F-86 전투기가 공중전 했던 그런 항공기 아닙니까? F-86 세이버 때 발렸던 그 당시로 발렸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최신력이었지만 네. 예, 지금까지도 그게 날아다닌다. 그다음에 이제 미그 17, 19, 21 이런 구형기들도 지금 투자상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그걸 제대로 얼마나 운영할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군 당국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요. 그러면 이 그 에오스 전투기 여러 그 기종이 나왔는데 제일 최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어린애가 뭐였습니까? 어린 기종이. 북한 입장에서 최신형 전투기라고 할 네. 수 있는 게 이제 미그 29. 그것도 좀 된 얘기 아닙니까? 미그 29가 지금 이제 40살이 넘었죠. 40살쯤 됐죠 거의. 예. 구소련에서 만든 4세대 전투기 보시는 대로 뭐 한때 굉장히 유명했는데 1984년에 실전 배치가 됐으니까 40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것도 이제 최신이라고 하지만은 40대밖에 갖고 있지 못해서 평양 방공 임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이 중요하니까 미그 29는 사실 뭐 마하 2.3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좋은 기체죠. 레이더로 이제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해서 상황에 맞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연동된 사통 장치 덕분에 이제 BVR, 그 비욘드 비주얼 랭 가시권 밖에 교전 능력이 향상된 그런 기종인데 1990년대 초에 이제 한참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걸프전으로 이제 본격 데뷔를 해가지고 이후에 뭐 코소보 전쟁, 남오세티아 전쟁, 시리아 내전 등에서 활약을 했는데 사실은 또 그 이름에 비해서 좀 공중전에서 좀 격추를 당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종인데요. 이게 지금 북한의 최강의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미그 29를 격추했다는 그 라이벌 F 시리즈일 것 같은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이겠죠? 네, 당연하죠. 이제 사실 북한의 이제 미그 29가 뭐 맞상대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하지만 하여튼 좀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공군의 F-16이에요. 이제 소형 경량의 이제 전투기지로 유명하고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는 최신 시스템 비행제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기동성이 뛰어난 이제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미군 전투기 중에 처음으로 9G 중력 가속도의 9배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고기동 이제 전투기인데 근접 공중전에서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투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F-16 전투기가 다 합하면 한 160여 대가 됩니다. 와, 많군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제 피스 브릿지라고 해서 구형 F-16 40대가 도입된 게 있었고요.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총 140대를 대부분은 이제 국내 도입 생산, 그러니까 라이센스 생산 그런 게 있어요. KF-16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종류를 합해서 160여 대인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미그 29는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이제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유명한 그 연감 자료가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르면 한 30여 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통한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예. 40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 30대인데 그보다 더 적어요? 네, 실제로는 한 15에서 16대 전후인 걸로 그렇게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16대 기준으로 하면 우리 F-16이 160여 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네. 미그 19는 또 이것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건 초기 도입형이어가지고 항공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걸로 평가가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F-16이 원래 처음 들어온 게 피스 브릿지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황골 탈퇴하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F-16 PBU라고 그래서
피스 브릿지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러는데 최신 그 항공 전달 장비라든지 또 링크 16이라고 불리는 최신 데이터 링크도 갖추고 있고요. 이 암람이라고 신형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이담이라고 불리는 합동 직격탄도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고 질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했고 KF-16 국내에서 대부분 라이센스 생산한 이제 130여 대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첨단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강력한 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F-16이랑 미그 29가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붙게 된다. 1대1 그럼 시뮬레이션 좀 가능합니까? 어떤 양상일까요? F-16은 이 근접전 도구 파이팅 꼬리무는 여기도 상당히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세를 점할 수 있지만 우선 그런 상황을 안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요새 이제 미사일 먼저 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암람이라는 그 미국제 사거리가 몇십 킬로 되는 우수한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쏘면 북한 미그 29가 갖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암람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그 29의 소위 리치가 뭐 사거리가 팔 길이가 다르군요. 팔 길이가 이게 안 닿는 범위 내에서 먼저 때려서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전쟁 때 미그 29가 6대가 격추가 됐는데 그때 이제 2대는 F-16에 4대는 F-15C에 이제 각각 격추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 중심의 어떤 거 방어라니까 그만큼 애주중지하는 기종일 텐데 그래도 미그 29도 역시 또 뭐 우리 쪽에 비해서는 많이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최신이기 때문에 미그 29는 주로 이제 북한 공군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에 배치가 돼 있고요. 예. 평양 북쪽 43km 지점에 위치한 순천 기지의 제1 항공사단 예하에 제55 금성 근위 항공연대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속된 미그 29 전투기들은 동굴형 활주로에서 이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으나 뭐 좀 숨어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최정예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미그 29가 북한 내에서는 그래도 엘리트 이 파일럿들이 뭐 그 비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가장 그 군의 최신 얘기는 네. 가장 에이스 조종사들이 이제 몰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보면 전에 이제 80년대까지 아니 90년대까지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전투기 몰고 남한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부담감. 전투기는 빠르니까 대처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더 엄격하게 전투기 조종사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검증된 출시 선도 확실한 이런 사람 위주로 이제 조종사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우를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죠, 북한에서. 그래서 흥미로운 게 한동안 이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는 뭐 이제 영관급 비교적 고위급 장교도 있고 그랬는데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뭐 추가로 귀순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북한에서 나름 철저하게 네. 또 보호라고 해야 될까? 네. 묶어놓고 있는군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미그 29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미그 29인데 이 전투기에 이게 LED 등을 단 거예요. 멋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는 예. 디코이 이거 플레어 플레어, 거죠? 예, 플레어 터트리면서 촬영을 이제 가는 이렇게. 거죠. 그리고 이 전투기에도 다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와. 김정은이 좀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찍는 야, 거나. 진짜 날로 이런 것들은 테크닉이 늘고 있어요. 전에 이제 전투기에 LED 등 달고 뭐 이런 건 안 했어요. 전투기 LED가 나는 건 진짜 아래에서 잘 보이라고.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잘 보이라고 그 LED 등을 달다니요. 그래 어떤 분은 왜 북한이 밤에 열병식하냐? 혹시 극비무기 정보가 노출될까 봐 그러냐? 그런 분도 그런가요?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는 네. 밤에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뭐 불꽃놀이를 하든 이 조명, 더구나 이 전투기에 이런 것들이 날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봐서는 역시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전 성동, 주민에 대한 심리전 이 측면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농담처럼 북한 지금 공군력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깔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하나 긴장을 또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땅 위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항공로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하늘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할 항공기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과감한 선택을 한 주인공은 바로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심지어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자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교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56일이 지난 1953년 9월 21일 오전 9시 24분 F-86 세이버 칵핏에 앉아 출격 대기하고 있던 미군 조종사가 김포 비행장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한 대의 전투기를 발견하는데요. 전투기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크게 놀라고 맙니다. 곧이어 미군 조종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나왔고 전투기에서 내린 조종사는 환하게 웃으며 미군 조종사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1932년) 함경북도 신흥에서 태어난 노금석 대위는 일본 재벌회사의 간부 사원으로 근무하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45년 일본이 패망했고 공산화된 북한 사회에서 노금석의 아버지는 친일파로 몰리며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심해지는 공산주의 속에서 미래가 없다 직감한 노금석 대위는 탈북을 결심했는데요. 첫 번째 시도는 보병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학한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교육 도중 남몰래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면서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노금석 대위가 아니었죠. 당시 북한은 전투기 조종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노금석 대위가 교육받고 있던 학교에도 대상자를 선출하기 위해 군의관들이 방문했었죠. 이를 알게 된 노금석 대위는 절의 찬스라 생각하며 선발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결과는 합격이었죠. 이후 만주에서 소련군의 비행 교육을 받은 그는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미국의 조종사로 최종 선발돼 실전 부대에 배치됐죠. 그러던 1953년 휴전과 동시에 노금석 대위 소속 부대가 만주에서 의주에서 새로 건설된 순항 비행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순항 비행장으로 이동은 전투기를 몰고 탈북할 노금석 대위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습니다. 순항 비행장에서 김포 비행장까지는 약 150km에 불과했으니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운명의 D-Day가 찾아왔는데요. 고도 5,800m 상공. 여기서 좌선을 하면 북으로, 우선을 하면 남으로 갈 수 있는 상황. 노금석 대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재빠르게 우선에 하여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휴전선에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대공포 연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늘 전체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노금석 대위가 착륙하던 그 시간, 공교롭게도 김포기지 레이더는 보수를 위해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노금석 대위가 탄 미국기가 무사히 착륙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죠. 미국기가 착륙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미군 조종사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달려갔고 미국에서 내린 노금석 대위는 그들이 격한 환대를 받았죠. 아니, 북에서 조종사가 탈북한 건데 미군이 이렇게 기뻐했다고요? 사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6.25 정전 당시 전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소련 미그 15기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1953년 4월 물라 작전을 펼쳤는데요. 물라는 속어로 돈이라는 뜻인데 소련, 중국, 북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미그기를 타고 기순한 파일럿에게 5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특별 이벤트가로 가장 처음 기순한 조종사에겐 5만 달러를 더 총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폭격기 B-29 슈퍼포트리스는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된 120만 장의 삐라를 압록강 유역, 신의주, 의주 등지로 살포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죠? 삐라를 뿌린 후 약 8일 동안 모든 미국기가 지상에 머물렀던 건데요. 심지어 몇 달이 지났음에도
미그 15 전투기 출격은 21%로 감소했죠. 이렇다 보니 미그 12기를 몰고 귀순한 예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물라 작전이 실포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노건석 대위가 최신형 미그 15 비스를 몰고 나타났으니 기뻐하는 게 당연했죠. 이후 미그 15는 테스트를 위해 수송기에 실려 오키나와로 보내주는데요. 연료 소비량, 사중, 기관포 총구 속도 및 사거리 등 다양한 테스트들이 진행됐습니다. 또 노건석 대위가 증언한 북측 군사기밀과 미그 15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구소련의 항공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약 2주일간의 연구 끝에 미그 15와 F-86의 기체 성능은 거의 동등하지만 조종사의 훈련 상태 및 조종 기술이 구소련보다 뒤처졌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덕분에 미국은 조종사 훈련 규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층 더 군사력을 강화하게 됐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건석 대위는 보상금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은 보상금 지불을 고민했지만 최신형 미그 15를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하며 보상금 1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죠. 이후 노건석 대위는 미국으로 건너가 제2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 보잉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거쳐 GE, 해남 항공등에서 근무했고 말년엔 하늘이 하버드라고 불리는 엠블리 리들 항공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등 꿈에 그리던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미그기를 타고 탈북하던 그 순간 노건석 대위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무사히 남아마로 넘어가 살아남을 확률은 20%에 불과할 것이다. 비록 작은 가능성이지만 자유를 향해 날고 싶다. 자유세로 탈출하기 위해 목숨 걸고 휴전선을 넘은 노건석 대위 인상 깊은 귀순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의 최정예 공군이 운영하는 앞서 이제 미그 29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른 항공 전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북한 공군 제55 항공연대에 이제 미그 29가 속해 있는 거기에 이제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게 공격기인 수호이 25죠. 아까 잠깐 보셨던 그 2020년 열병식은 물론이고 2016년에 에어쇼에도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 기종인데요. 북한이 좀 애지중지하는 기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미그 29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요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미군의 A-10처럼 본격 공격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속도도 빠르고 이제 무장 규모도 상당해서 바로 한국 육군의 기계화 부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지상 공격용으로서 예. A-10처럼 그렇게 쓰이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CAS라는 거는 이제 적지에서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적의 보병부대, 기갑부대, 뭐 포병기지, 미사일기지 이런 거 제거를 하는 그런 공중 화력 지원을 뜻하는 건데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공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기체를 또 방탄 능력이 뛰어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드포인트 11개소에 최대 4.4톤의 무당을 달 수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제 2연장 30mm 기관포를 약 250발 정도 또 장전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 유도 폭탄하고 그다음 KH-25 공대지 미사일, KH-59 공대지 순항 미사일, KH-31 크립톤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KH-35 우란 같은 대함 미사일도 전부 장착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거친 야전에서 이제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유뿐만 아니고 가솔린이나 경유도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이고요. 혼유가 돼요? 예. 그래서 북한이 사실 반길 만한 포인트인데 그런 거는. 근데 연비가 나빠서 채공 시간이 짧은 점이 이 기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인데 채공 시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수호이 25는 실전 기록도 많은 기종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과거 구소련이 벌인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 수호 25가 비정규전으로 저항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산악 지역에서 급강화 공격을 하고 또 이제 기관포하고 무유도 로켓을 이용한 근접 지상 공격을 수행을 했고요. 또 작전 중에 이제 일반 전투기들 같은 경우는 추락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 강하다 보니까 기체가 대부분 귀환에 성공해서 또 방어력도 입증이 됐죠. 분명 뭐 경계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기종인 것 같은데요. 앞서 미그 29, F-16처럼
이게 수-25는 뭐 A-10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첨언하면 별명이 이제 프로고프트 개구리발인데 소련 러시아 전투기 치고는 맷집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피격이 돼가지고 뭐 날개 일부가 너덜너덜해지고 동체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복귀하는데 성공한 그런 영상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맷집을 자랑하는 게 바로 A-10이죠.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 킬러로 유명한 A-10인데 A-10은 수-25보다 이제 2, 3년 먼저 나왔던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대지 공격기 근접 항공전 영어로 카스 맥주가 아니고요. 네, 카스 전용 이제 기체고요. 별명 이제 썬더볼트 2입니다. 네. 2차 대전 때 명성을 날렸던 미군 전투기 썬더볼트가 있는 썬더볼트 2고요. 기수 앞부분에 지금 30mm 돌아가면서 발칸포처럼 돌아가면서 나가는 게틀링건이 아주 유명하죠. 포탄의 경우 이제 1170발을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열화 우라늄 탄이어서 또 관통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웬만한 경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고 뭐 장갑차는 물론 이제 박살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도 투입이 돼서 여러 목표물들을 이제 파괴하는 데 공격을 세웠고 특히 아까 맷집이 더 수-25보다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뭐 대공포라든지 이런 거 맞아가지고 그냥 이 동체 뒷부분이 너덜너덜해지고 아니면 날개가 뭐 상당히 크게 손상되거나 엔진 표면이 깨지거나 이런데도 하여튼 귀환에 성공한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의 경우 매버릭이라고 공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사용한 거의 90%가 이 A-10이에요. A-10에서 이제 발사된 이제 그런 형태였고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70년대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써요. 이게 한때 퇴역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계속 쓰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계속 수명 연장을 위한 이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체도 좀 튼튼하게 만드는 보강 작업도 좀 했고 그리고 날개도 특히 이제 보강이 돼서 앞으로 최대 이제 추가 정비 없이 10,000시간 정도 더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30년대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업그레이드까지 되니까 우리 A-10이 뭐 수-25보다 훨씬 뭐 나은 거죠, 센 거죠? 그렇죠. 예. 대지 공격기들은 공중전 능력이 없어요. A-10도 마찬가지고 예. 수호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투기가 미사일 같은 걸로 공격하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밥인 거죠. 제공권이 확보돼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대지 공격기 A-10이나 수-25인데 그럼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북한이 수-25를 사용한 상황이 왔다고 따져봅시다. 그러면 수-25가 제대로 작전할 수 있는 이 제공권 확보가 될까요, 북한이? 뜰 일이 거의 없겠군요. 네. 뜰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우선 올 수가 없겠네요. 네, 이거. 네, 그러니까 우선 지상에서 파괴될 수도 있고요. 떴다 하더라도 일단 바로 뭐 우리 전투기라든지 미군 전투기에서 이제 격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북한의 공군 뭐 전력 요 정도 살펴보면 이제 슬슬 정리가 될까요? 이제 북한 공군 주력기 3총사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미그 29, 수호 25에 이어서 AN2. AN2가 아직도 뭐 주력기예요? 예, 이게 저 군대 있을 때 그 3총사에 포함됩니다. 네. 아직도요? 예, 이 친구죠. 제가 제대한 지가 97년에 제대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 잡고 있었는데 북한의 지금 연계 동계 훈련을 포함해서 모든 침투 훈련마다 빠지지 않는 기체가 바로 이건데요. 아직도 그렇군요. 1948년 구소련이 개발했으니까 예. 대충 그 연배를 보니까 뭐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70대들. 이게 우리한테 위협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속 저공 비행을 하면서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레이더에 잘 안 걸린다. 이런 부분인데요. 길이 13m, 기폭 18.2m 정도 크기인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 정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작아 보여도. 근데 북한은 요걸 한 300대 정도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 최대 탑재 중량이 연료 포함해서 2.1톤이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지상 공격용 로켓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데 이유는 뭐냐면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도 하지만 기체가 목재와 가죽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뭐 헝거 그런 얘기 듣고만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레이더를 피할 수 있고요. 실제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북베트남군이 침투용 폭격용으로 다량 운용을 했었고 심지어 2020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이제 무인기 버전의 AN2가 정찰과 폭격용으로 또 이용이 됐고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러시아군의 AN2가 대거 참전을 했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완벽히 현역입니다. 레이더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텐데 아직도 얘 못 잡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 나온 게 1948년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로 따지면 70년이 벌써 넘은 이런 항공기고 엔진도 오래돼가지고 또 소음도 커요. 구형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또 낮게 날면 레이더에 잡기 힘든 장점도 있지만 작은 구경이 대공화기도 에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동안 휴대용 대공미사일 국산 신궁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만든 30mm 비오 대공포도 있고 20mm 발칸포 이것도 이제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일부 성능 개량이 좀 됐고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개발된 저고도 레이더라는 걸 통해서 다 이제 통제하고 일부 통제하고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대공화기의 효율성도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또 하나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 프랑스제 미스타로의 국산 신궁도 지금 계속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으려고 도입했던 건 아닌데 원래 우리 군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이거 잡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썼던 승전포? 승전포라니? 2737 P4의 저격용복이에요.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4대가 들어왔는데 네. 주로 이제 북한 항공기나 이런 거는 먼 거리에서 발견해가지고 우리 공중전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거고 들어놓고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AN2기들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건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니까 보는군요. 예, 얘도. 그러니까 낮게 날아도 와. 하늘에서 이제 딱 내려다 보니까 AN2 잡는데 P4의 조경부가 상당히 킬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근데 하나같이 진짜 AN2개 말할 것도 없고 다 구형이니까 그냥 우리 공군분들만 믿고 우리 공군 장병들만 믿고 그냥 두 발 쭉 뻗고 그냥 편히 자면 되는 거죠 저희는. 뭐 우리는 그래도 되지만요. 네. 군의 입장에서는 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건 그렇죠. 예. 구형 전투기를 보유하고 뭐 그런 열세라는 거는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양적인 우위를 이용한 기습적인 도발인데 북한의 800여 대 전투기 임무기 중 약 40%가 평양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방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땅에. 게다가 이제 노후한 기체로 알려진 뭐 미그 15, 미그 17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에서 뭐 훈련기로 많이 쓰지만은 북한이 직접 부품을 생산하고 정비도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된 공중 요격이나 대지 공격에도 운영될 수가 있고, 근데 가장 상상하기 싫은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형 전투기들을 앞세워서 그 감히가제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아니냐. 실제로 이 자살 임무를 띠고 물량 공세를 퍼붓는 작전이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에서 많이 언급이 됐대요. 미그 15나 미그 17도 유사시 이제 이런 공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98년에 좀 개조를 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죠. 독하게 마음 먹고 진짜 유사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대응 전략은 잘 짜긴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워낙 공군력 위에 있으니까 신경 쓰고 있는 게 반항공입니다. 항공에 대한 대응 능력, 공군용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그래서 2012년에 공군사령부 명칭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위협이 커져서 요격 미사일 숫자도 늘리고 성능도 이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나름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냐면 섞어쓰기 지금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은 요격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만든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아니면 장사정 포 중에 300mm, 240mm 사거리 긴 방사포로 쏘는 거예요. 240mm, 300mm는 요격 수단이 없어요. 근데 240mm, 300mm는 수도권 오산 특히 300mm는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패트리어트 기지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방사포로 요격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탄도 미사일 쏴서 우리 공군 기지나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섞어쓰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전술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을 북한의 능력이나 이거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또 북한은 그 저중 고고도 방공망도 되게 다층적으로 잘 갖추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고고도 담당은 번개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북한판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별칭이 있는 지대공 미사일 KN-06 요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번개 5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러시아의 S-300 요즘 미사일 사거리 90km짜리 초기형하고 이제 유사한데 사거리는 이제 훨씬 긴 15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사격 통장치 그리고 자주 위성 배열 레이더 또 원통형 발사대를 탑재한 발사기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더와 트랙을 단계별로 배치한 게 특징이죠. 그래서 탄도미사일보다는 전투기 요격에 최적화된 그런 미사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군 정투기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북한의 어떤 준비 상태를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거든요. 우리 공군은 어떤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번개 지대공 미사일 외에도 한 300개 이상의 방공부대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거미줄처럼 배치를 해놨어요. 공군 같은 경우 그래서 방공망이 아주 조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스텔스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폭격을 통해서 길을 여는 방법이 있고요. F-15K 같으면은 사거리가 아주 긴 미사일을 쏘면 굳이 북한 영공에 안 들어가도 타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무기가 있죠 우리한테. 하고로스라는 공대지 미사일인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500km 돼요. 그러니까 뭐 DMZ 근처 안 가고 대전쯤에서도 사실 쏴도 이만큼 북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확도도 높고 또 관통력도 뛰어납니다. 웬만한 벙커도 관통해서 파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제 F-35가 40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방공망 무력하면서 길을 터는 역할은 F-35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준까지 우리 공군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의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 예를 들어 7차 핵심이라 이런 도발에 대응해서 10월 31일에 그 한미 공군이 대규모 이 공중 훈련을 시작을 해서 11월 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명칭이 이제 비질런트 스톰인데요. 무려 240대의 전투기 등 군용기를 동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해서 F-15K 등 140여 대, 그리고 미군에서는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 이번에 주일 미군 기지에서 날아왔는데요. 하고 뭐 F-16 등 100여 대 해가지고 총 240여 대가 투입이 됐고 2017년 이래 5년 만에 이제 최대 규모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도 나름 훈련 겸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핵 개발을 중단하느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우리 능력을 실제로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북한의 그 대규모 공군 훈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훈련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북한이요? 의견도 네네. 북한이 훈련 많이 하면 더 잘해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사정상 고이 모셔놓은 항공유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재고는 뻔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또 뭐 추락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알아서 숫자도 줄여주고. 예, 훈련할 때마다 남아있는 북한의 공군력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위협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전투기를 셀프 소모시키면서 공군력이 붕괴되는 네. 종국적으로는. 그래서 뭐 농담같이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위험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의 대비도 또 확실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북 공군 전력과 전략에 대해 속속들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또 궁함은 물거든요. 원래 우리의 상식으로 저 북한군의 전략이나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군대라고 생각이 돼요. 북한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이 10배가 되든 20배가 되든 간에 항상 대비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들이라면 나라면 우리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우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북한의 방공 능력이라고 봅니다. 방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투기보다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성능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잖아요. 신형 전투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비싼 미사일이 아닌 보병이 어깨에 메고 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휴대용 미사일이 10,000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독자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미사일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미사일을 온갖 군데 다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전차, 장갑차 외에도 이제 이 맨페즈라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을 뭐 한두 개씩 뭐 이렇게 장착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북한의 그 방공 능력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전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잘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정말 AN2는 아직까지 쓰나지? 제가 몇 번 다루는지 아직까지도 그 프라모델랑 만들고 싶어요. 나무나 가죽을 실제로 써가지고 프라모델이 아니군요 그러면. 네. 저거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래 사용되는 거는 다 뭔가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B50 얘기도 있고 뭐 그러지만 AN2도 그만큼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